네, 이번은 투자의 기초 이제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파트 2.1의 주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해보죠. 네. 처음에 이제 주식이라고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하나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증권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 증권을 좀 이렇게 혼용해서 많이 쓰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증권은 주식보다는 훨씬 더 큰 범위이고요. 증권은 사실은 재산에 대한 권리, 재산에 대한 보통 권리 혹은 의무를 나타내는 문서라고 이제 정의가 됩니다. 뭔가 증명하다 할 때 증이겠죠. 근데 이 증권의 예시들이 뭐냐? 이렇게 이제 증권이라고 할 만한 게 뭐냐면 주식, 채권, 어음, 상품권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제 주식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한 주 주식을 사잖아요. 사면 이게 실제로는 삼성전자라는 그 회사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회사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그 회사의 주식을 싹 다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유권이 실제로는 삼성전자 주식이 굉장히 많겠죠. 예를 들어서 만주라고 치면 만주가 이제 세상에 뿌려져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치면 나는 대략 몇 프로입니까? 0.01% 정도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그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대한 권리가 이제 생기는 그런 거죠. 오케이. 그걸 증권이라고 하고요. 증권의 또 다른 특징은 사고 팔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이제 있는 겁니다. 시장이 뭐예요? 뭔가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시장이라고 하는 건데 증권 시장, 주식 시장이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이런 재산을 나타내는 문서인데 그 문서를 실제로 우리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주식이랑 증권은 사실은 다른 개념이다. 주식은 증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은 뭐냐? 주식은 회사라는 게 있어요. 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자본금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자본금 뭡니까? 맨 처음에 내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 주당 500원짜리 해서 예를 들어서 만주를 넣어.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그래서 이게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만 장을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한 주당 500원짜리 이거 액면가라고 보통 하죠. 액면가 주식을 만주를 발행을 해서 그럼 처음에 이 회사를 설립하고 싶은 사람은 500만 원이 이제 자기 통장에 딱 꽂혀져 있고 그 만주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본금이라고 하는데요. 자본은 사실은 자본금과 잉여 여타가 있는데 어쨌든 회사의 어떤 그 회사 자체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분의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시니까 증자감자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증자감자. 증자감자. 증자는 증자죠. 증자는 자본금, 자아간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이 증가했다라는 말이고, 감자는 자본금이 내려간 거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신문, 경제기사에서 많이 보는 단어죠. 뭐 어떤 A라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했다, 무상증자를 했다, 또는 뭐 유상감자를 했다, 무상감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증자감자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줍니다. 주가에 영향을 줘요. 실제로 자본금이 느는 거랑 주가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관련은 없어요. 수학적으로 관련 없습니다. 수학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이 주가라는 것은 내가 액면가 500원짜리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발행이 됐죠. 이 종이떼기 하나에다가 이렇게 써놔. 500원 액면가라고 하니까 이 한 주에 이렇게 종이가 있고, 이거를 그 사람들이 이 회사를 만들 때 뭐 대표 회사가 넣었든 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사줬든 어쨌든 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사갔어요. 사가서 이루어진 게 자본금인 거잖아요. 자본금인 거고, 이 500원짜리가 근데 조그마한 회사 같으면은 이제 이 주식을 그냥 아는 사람 몇 명이서만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주식회사, 알려져 있는 주식회사들은 이 주식이 시장에서 사고 팔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500원짜리 액면가였는데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면 한 주당 얼마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가 되기도 한다고요. 오케이? 한 주에 10만 원이 됐다 쳐.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본금이 여기서 몇 배입니까? 20배잖아요. 맞냐? 2배가 되면 1,000원. 200배네. 200배가 된 건데 200배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본금이 200배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기서 시장에서 돌아가는 한 주당 얼마짜리는 그냥 사람들의 사고 팔고 싶은 그 마음에 의해서 이제 변동이 되는 것 뿐입니다. 자본금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사를 평가할 때 자본금, 뭐 이익, 뭐 그런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럼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실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 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나오는 게 바로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시가총액은 뭐예요? 한 주당 10만 원짜리가 시장에 뿌려져 있는 게 실제 발행된 게 뭐 100개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가 곱하기 주식 수, 이게 이제 시가총액, 시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총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뭐 사이즈의 회사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일로 돌아와서, 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건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있고요, 무상증자가 있어요. 유상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 무상증자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 돈이 안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실제로는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자본금이 늘어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유무는 외부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상증자는 뭐냐?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주식. 예를 들어서 신주를 발행을 하면은 신주를 사람들이 돈 주고 사잖아요. 사면 그게 이제 자본금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다 주식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증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태에서 주가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다음 달에 주상증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 계획을 말을 하면 주가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오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는 신주가 발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주식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삼성전자 주식의 개수가 늘어나요. 그렇다고 하면은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신주 발행에 참여하지 않았던 원래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겠지. 많아졌으니까. 물건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가치가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에이, 쟤네 별 볼 일 없네. 저 가지고 있는 애들 많이 생겼어 이번에. 그러면 이제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죠. 그런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거냐? 성장성이 이제 보여지는 경우. 성장성이 보여지게 되면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A라는 회사가 공장을 하나 지어요. 신축을 했어. 돈 많이 필요하지. 공장을 지었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제일 쉬운 방법은 은행에서 빌리는 거예요. 깔끔하잖아. 깔끔하고 돈 많이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그쵸? 근데 은행에서 못 빌려. 뭐 신용에 문제가 있든 뭐 대출 한도가 껴있든 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무언가의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돈을 빌려서 해결하는 게 가장 나이스한 방법인데 못 빌리면 어떻게 하느냐? 투자자를 더 모읍니다. 우리 지분 더 줄게. 우리 지분 줄 테니까 돈 좀 투자해. 이게 신주 발행입니다. 신주 발행. 오케이? 그래서 은행에서 못 빌릴 정도의 힘든 애니까 공장을 세우는 게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 은행에서 못 빌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회사가 지금 현재 무슨 뭐 이득이 나고 있지 않고 뭐 그런 어떤 현실적 재무제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실제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 회사가 이제 엄청 성장할 회사야. 바이오 쪽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엄청 성장할 회사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익이 없어서 은행에서는 못 빌리지만 얘네가 진짜로 어디에다 공장 세워서 약 찍어내기 시작하면 돈 엄청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공감대가 시장에서 형성이 된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유상증자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는 외부에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외부에 들어가지 돈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자본금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회사 돈으로 합니다. 회사에 일종의 잉여금. 장사를 잘했어 작년에. 장사를 잘해가지고 내가 우리 회사가 자본금 지금 100만 원짜리야. 너무 작아. 사이즈가. 보통 자본금 규모로 그 회사를 판단하기도 하니까 늘려야 되겠어. 늘려야 되는데 내가 돈은 있어. 왜냐면 작년에 장사를 잘했거든. 그러면 그 돈으로 주식을 사버립니다.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본이 들어와서 증자가 되는 경우는 무상증자입니다.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작년까지 10주가 총 그 회사의 주식 전체인데 이번에 10주를 추가 발행을 했어요.
추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20주가 되는 거고요. 이 새로 생긴 이 10주는 누가 가지게 되느냐? 기존에 있는 주주들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은 공짜 주식이 생긴 거예요. 원래 한 주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2주가 된 거죠.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이게 이제 무증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감자입니다. 감자도 두 가지가 있겠지? 유상 감자, 부상 감자가 있습니다. 감자는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유상 감자는 사실은 잘 일어나지는 않는 케이스인데, 주식이 예를 들어서 현재 10주가 있어요. 얘를 5주로 바꾸고 싶어. 그럼 5주를 없애버려야 되잖아. 그리고 한 주당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예요. 그러면 5주를 줄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자본금이 1000원이었다가 줄어들게 된 500원으로 감자가 된 거지. 그러면 5주를 없애는 건데, 없애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통상적으로는 5주를 주주들한테 사옵니다. 회사가 사와서 없애버려요. 없앱니다. 오케이? 없애면 실제는 5주만 되는 거고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금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했을 때, 돈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가에는 호재죠, 호재. 왜? 주식이 희소해졌잖아. 희소해졌기 때문에 주가는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이거 약간 명확하지 않아서 제 의견, 제 의견입니다. 좀 다른 의견이 있거나 뭐 찾아보실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요. 유상감자는 호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보통 감자는 무상감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무상감자. 무상감자는 그냥 자본금을 낮추기 위해서 감자를 시키는 거예요. 유상금을 낮추기 위해서 감자를 시킵니다. 돈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주 반환도, 주주한테 들어가는 돈도 없어. 이런 때는 왜 무상감자를 시켜서라도 자본금을 줄이려고 하느냐? 보통은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피하기 위해서. 자본 잠식이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 들고 실제로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장사를 못했어. 손해가 났어. 그럼 자본금을 깎아 먹어야 돼. 한 200원 깎아 먹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재무제표 상에서는 자본 잠식이 일어납니다. 자본금을 깎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자본금을 100원, 1,000원짜리 회사로 시작했는데 그 내년에 보니까 800원짜리 회사가 돼버린 거야. 잉여금이 없어서 줄어든 거지. 이렇게 되는 거를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매우 안 좋은 상황. 자본 잠식에 빠졌다라는 회사는 시장에서는 뭐 망할 회사,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로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꼼수를 쓰는 거야. 자본금 자체를 낮춰버려요. 그러면 실제로 원래 작년에 1,000원짜리 회사였는데 금년에 200원이 손해가 났어요. 그래서 800원인데 자본심이 일어난 건데, 감자를 시켰어.
1,000원짜리가 자본금을 600원으로 맞춰버린 거예요. 500원으로 맞출까? 절반 날리고 500원짜리 회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현재 800원이 있다고 재무제표상에서 써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자본금 500원보다는 얘가 더 많잖아. 많기 때문에 이 회사 재무제표상에서는 건전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상감자를 했다. 그러면 주가는 그냥 꽂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런 얘기 할 때 또 나올 수 있는,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자사주 매입 소각입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신문에서 이제 이런 탑 그 키워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아이라는 회사가 뭐 자본금의 몇 프로 정도의 그거를 자사주 매입한 뒤에 소각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 자사주구나. 자사주. 여기서 말한 자사주는 A라는 법인이 자기 돈으로 자기네 회사의 주식이 사실 이렇게 시장에 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뿌려져 있는 거 중에 일부를 사오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사왔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사오기만 한 거는 매입입니다. 사오기만 한 건 매입이야. 사오기만 한 건 매입이고, 사와서 태워버려. 실제 보이지 않는 종이기는 하지만 그냥 소각해버립니다. 소각 처리하면 그 주식은 이제 없어지는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하는 경우는 주가가 어떻게 됐나? 올라갑니다. 왜죠? 왜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자, 시장에 뿌려져 있는 누군가의 주식을 회사가 사갔어요. 그럼 시장에 있는 그 주식의 수가 줄어들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희소해지지. 희소성이 높아집니다. 희소성이 높아지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왜 사갔냐 이거지. 왜 사갔냐? 돈이 있으니까 사간 겁니다. 그렇죠? 회사에 돈이 있으니까 사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다. 그럼 왜 돈 주고 사갔을까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 주주환원.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 자사주 매입 소각입니다. 주주환원이 뭘까요? 주주들 이득이 생겼는데 그거를 주주들한 이득을 환원한다, 돌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회사의 어떤 돈을 그 주주들한테 주는 방법이 배당을 통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배당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 갖고 있으면 뭐 분기마다 한 번씩, 또는 뭐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니까 배당률도 다 달라요. 어쨌든 이득이 생긴 거를 주주들한테 조금씩 콩고물 떼서 주는 거를 배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회사의 돈을 배당의 형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는 않지만 주주들의 주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의 가격을 올리게끔 하는 효과를 가지는 이 자사주 매입도 주주환원 정책의 일부죠. 왜 하는 거냐? 남은 돈 있으니까 주주님들이 누구예요? 회사의 주인들이잖아. 실제로 주인님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가진 그 주가의 가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자사주 매입 소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이 들 수 있죠.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그 시장에 있는 주식을 사서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네 금고에 넣어놨다 쳐.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는 거고, 소각은 말씀드린 대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소각이 더 긍정적인 역할을 줍니다. 왜? 왜냐하면 매입하더라도 실제로 뿌려져 있는 주식의 개수는 똑같아요. 그거를 자기 금고에만 놔두고 있는 거지. 근데 이 회사가 변심을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한 1년 있다가 시장에 촥 내놔버려, 팔아버려. 그러면 시장에 있는 주식의 개수가 왕창 많아지겠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매입은 잠재적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데, 소각은 어때요? 그렇지. 근심의 그 불씨를 조차 없애버리는 겁니다. 주식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니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주식의 수는 소각된 뒤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뭐 그런 거죠. 이해하시죠?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다 쳐. 소각을 하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감자나 뭐 증자는 자본금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 근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을 때 이 회사의 자본금에 어떤 영향을 줄까? 자본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본금에 영향이 없어요. 왜? 실제 그냥 자본금은 원래 그대로 있는 거고, 그냥 일부의 주식이 금고에 갇혀져 있든지 아니면 그냥 분실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는 자본금 자체에는 변화는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증자 감자는 이 어떤 회사 자체의 그런 장표, 재무제표 상의 문제인 거고, 자사주 매입은 실제로는 그 장표상에서는 어쨌든 뭐 돈을 좀 썼으니까는 뭐 돈이 나간 거긴 하지만 자본금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주식까지는 됐고요. 페이지를 휴통 보내기. 자,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토픽은 주식 시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식 시장. 주식 시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 시장. 한국 뭐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 또 하나 코스닥. 코스닥 시장? 이런 게 있는 거죠. 유가증권 시장은 보통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코스피 이렇게 부르죠. 얘는 코스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 코스피는 지수예요, 지수. 코스닥은 그 시장 이름인 거고, 혼용해서 보통 쓰죠. 보통 씁니다. 근데 이 I가 붙어 있는 애는 인덱스, 지수에 관한 얘기예요.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요 얘기 들어가기 전에 약간 부록처럼요. IPO 얘기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PO, 신규 상장, 이니셜 퍼블릭 오프닝. 신규 상장이죠, 신규 상장. 뭐 최근에 뭐 잭팟을 터뜨렸던 뭐 두산 로보틱스 또 많죠. 그리고 뭐
새벽 배송하는 컬리 신규 상장 포기하다 뭐 이런 말도 있고, IPO 시장 봄이 오나 뭐 이런 류의 기사들도 좀 있는 거죠. 다 IPO에 관련돼 있는 건데요. 신규 상장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비상장 기업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신주 발행 또는 기존 주식 매출을 해서 저기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하는 거, 상장하는 행위를 우리가 IPO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스타트업들의 꿈이죠. 자, 많은 스타트업들은 비상장 기업인데, 이게 이 장이 바로 이 시장이에요. 시장에 있지 않은 조그마한 회사들이 돈을 막 벌었어요. 근데 돈을 더 벌고 싶어, 투자를 더 많이 받고 싶어.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왜냐, 주식시장의 매매자들은 내 친구들이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들을 사고 팔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새로 찍어서 발행하거나, 아니면 그 스타트업 했었던 그 C레벨들 주식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 걸 일부를 풀어서 푸르는 행위를 이제 IPO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제 일종의 투자금 회수가 일어나는 거죠. 투자금 회수의 거의 끝판왕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액면가 500원짜리예요. 한 주에. 이거 CTO라고 치자. 처음에 만주 받았어. 만주 해봐야 이거 얼마냐면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회사 초창기는 뭐 만주를 발행하건 1000만 주를 발행하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실제 내는 돈이. 자, 그랬는데 얘네 스타트업이 장사를 잘했어요. 장사를 잘해가지고 얘를 상장을 시켜, IPO를 시켜요. 그러면 신주 발행해서 찍어서 내보내면은 돈이 그냥 회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회사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기도 하고, 기존 주식 매출, 내가 만주 있었는데 5,000주 팔아. 5,000주를 시장에다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격이 주당 500원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이미 회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IPO 단계에서 뭐 기관 투자자들의 성향, 뭐 이렇게 투자 의향 이런 걸 받아가지고 금액을 정해요. 정하는데 그 금액이 500원은 절대 아니고, 못 잡아도 뭐 만 원이라고 칩시다. 한 주당 10,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주당 10,000원짜리니까 몇 배냐 얘가? 20배지. 20배. 복잡하니까요. 10,000원이라고 치고 500원은 거의 무시할 수 있으니까 내한테 한 주당 10,000원의 이득이 생긴다고 치고, 이게 5,000주. 그러면 대략 5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는 처음에 이 회사 시작할 때 이 만주를 한 500만 원 주고 이제 산 건데, 얘를 5천만 원 주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스타트업한 보람이 생기더라, 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페이지에서 하자.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코스피 얘기를 좀 해봅시다. 코스피는 뭐 코리안 뭐 컴포짓
프라이스 인덱스인가? 쉐어 인덱스. 그러니까 어쨌든 주가 지수예요. 주가 지수. 주가 지수인데 요즘 얼마쯤 합니까? 코스피 지수? 2,500 왔다 갔다 합니다. 3,000 뚫느니 마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 뭐냐? 2,500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뭐 얘가 2,550 되면 오 올랐네 좋아하고 2,400 되면 떨어졌네 하고 실망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숫자 자체가 무엇이냐라는 거지. 이게 특정 기업의 주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스피이기 때문에 이 전체잖아요. 전체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그럼 이 2,500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주가지수 산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지수 계산법인 거지. 계산법. 이거는 나라마다 다르고 그 시장에 따라서 지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 지수를 계산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뭐 있어요? 코스피 또 뭐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S&P 뭐 500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그런 지수들인데 인덱스들인데 얘네들을 산출하는 방식은 나라마다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식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을 써요.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코스피라는 숫자는요, 실제로는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 분의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 곱하기 10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기준 시점은 뭐냐? 1980년 1월 4일이에요.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냐면 1980년 1월 4일에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던 회사 모든 회사의 시가총액을 다 더합니다. 그게 분모가 돼요. 얘는 변하지 않겠지? 그날 딱 그때 한 번 한 거니까. 분자는 뭐냐? 비교 시점. 내가 오늘 코스피 지수 2,500이었다 하면 오늘이죠. 비교 시점 오늘이에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의 총합입니다. 곱하기 100을 한 게 요 숫자예요. 요 숫자. 자, 요 숫자. 오케이?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80년 이후 현재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는 회사들은 많아졌다 적어졌다 숫자들은 막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시총 전체예요. 시총이 몇 배가 된 거냐? 2,500을 100으로 나눠야 되겠지? 곱하기 100 한 개 2,500이었으니까 이게 2,500이니까 100을 나눠줘야 되겠죠. 대략 25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그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25배 증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된 것 같아요? 조금 된 것 같아요? 별로 많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거의 40년이 넘었는데 25배밖에 안 됐다는 것은 시총이 많이 들진 않았다라는 거죠. 한국은 사실은 이 증권 시장이 그렇게까지 활발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 기업들의 네임 밸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래요. 얘랑 비슷하게 하는 게 뭐냐? 코스닥이죠.
코스닥 지수입니다. 실제로는 코스닥은 시장 이름인 거고, 코스닥 지수는 이 앞에는 똑같아요. 기준 시총 분의 비교 시총, 이거는 똑같은데 곱하기가 달라. 곱하기 1000을 해줍니다. 자, 오늘자 시총 그 코스닥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네. 868이네요. 868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 시총이 이때 기준이 언제냐? 96년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96년 이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던 그 회사들의 시총은 몇 배가 되었나요? 1000으로 나눠야 되겠지? 0.8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거의 30년 동안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던 애들은 이 주가 면에서는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후퇴하고 있다. 오케이? 슬픈 일이죠. 네. 우리나라는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대략 어떤 식으로 구분이 돼요? 코스피가 메이저리그 급인 거고, 코스닥은 마이너리그입니다. 보통 그렇죠. 작은 회사들이 코스닥에 가 있으니까. 미국이랑은 좀 달라요. 미국은 코스닥이랑 비슷한 발음이 나스닥이 있잖아요.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이 마이너냐? 그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부 다 나스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이너리그가 아니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말이 나오죠. 나스닥은 이제 그런 이제 테크 기업들이 좀 많은 거고, 다우존스에는 아니죠. 뉴욕 그 상장이죠. 뉴욕 거래소 그쪽에 된 거는 전동적 기업이 보통 이제 더 많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실제로 현 정부 들어설 때, 정부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이 경제 쪽에서의 이슈, 이쪽 파이낸스 쪽의 이슈는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MSCI 지수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포함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MSCI 지수, 여기도 지수예요. I가 있기 때문에 지수입니다. 얘는 국가적인 거예요. 국가적인 거. 오케이? 그래서 여러 나라의 지표들을 뭐 평균 내기도 하고 뭐 섞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MSCI 지수에 이제 지수로서 평가를 받는 건데, 여기에 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크게 보면 이 훨씬 많은 지수가 있는데 MSCI 안에요. MSCI 월드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선진국 지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MSCI EM, 걔도 이멀징 마켓이니까 이 지수에 한국은 들어가 있어요. 혹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코스피를 여기로 집어넣는 노력을 하자. 근데 이제 얘네들이 지수니까 어디 거 쓸게요 라고 하는 그걸 정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에이 코스피는 안 쓸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이 월드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23개국입니다. 무슨 뭐 들어보면 별 치덥지 않은 나라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뭐
아무튼 많아요. 무슨 뭐 중동 쪽에 있는 뭐 조그마한 나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미국, 일본 이런 데만 들어간 게 아니라 23개국이면 대충 경제 활동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다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 미국도 아니 중국도 이거 체크해봐야 되는데 중국도 이 선진 지수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자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그럼 질문: 왜 MSCI 월드에 편입이 되면 좋을까? 무엇이 좋을까지? 무엇이 좋을까? 그냥 코스피는 어차피 있는 거고 그 숫자만 갖다가 쓴다는 건데 왜 그럴까?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증권 시장이 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얘네는 금융 시스템이 괜찮아. 믿을만해. 그래서 걔네 지수도 우리가 이제 포함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외국 자본 유입이 이 편입이 되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사겠다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국 자본 유입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편입을 하려고 하죠. 편입을 막고 있는 뭐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 이슈입니다. 공매도를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용. 매우 허용해야 된다고, 그게 국제화된 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공매도 어처구니 없게도 금지를 해버린 거죠. 선진화로 가는 길에서 개미들의 인기를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꼼수이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수 얘기가 나와서 그럼 조금 몇 마디만 해볼까? 아, 지수 얘기 여기 뒤에 있었구나. 그럼 여기다 놓고 합시다. 몇 가지 지수들 한번 봅시다. 코스피 코스닥 말고 우리가 NYSE 지수. NYSE 지수는 미국 전체입니다. 미국 전체. 미국 그쪽이 잠시만. 뉴욕 거래소에 돼 있는, 잠시만. 미국 뉴욕 거래소. 세상에서 제일 큰 거래소죠. 뉴욕 거래소 전체고, 그다음에 뭐 다우존스 지수 또 있어요. 얘는 뉴욕 거래소에 있는 거 중에 상위 30개만 봅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나스닥 지수가 있죠.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도 시장이에요. 뉴욕 거래소랑 다른 거야. 나스닥은 그냥 실물 없고 그냥 컴퓨터만 있는 거. 뉴욕 거래소는 실제 옛날에부터 있었던 정말 그 증권 거래인이 이렇게 하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런 데죠. 그 나스닥에 올라가 있는 회사 전체인 거고, 또 많이 들어보는 거 있죠. S&P 500. S&P 500 지수는 그냥 나스닥이건 뉴욕이건 상관없이 시총 상위 500개. 오케이. 그리고 러셀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러셀. 얘는 소형주 중심. 미국의 소형주 중심.
거죠. 오케이? 예.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미국인 거고, 영국 뭐 있습니까? FTSE, 또 뭐 일본 니케이 뭐 이런 거 있죠. 프랑스 까르크, 또 뭐 있습니까? 독일 닥스 뭐 이런 동동동동. 그러니까 코스피에 해당하는 그런 지수들 이름인 거예요. 유로 전체 유로스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 상해, 심천, 뭐 홍콩, 항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지수를 계산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시총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한 주당 이런 걸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집합적인 측면에서 계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일일이 그런 건 아실 필요는 없고, 각각의 나라의 지수라는 것들이 자기네 나름의 그런 룰이 있다. 그리고 사실 지수는, 특히 시장 지수는 얘들의 등락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숫자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키워드 하나만 더 보시면 OTC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OTC, 오버 더 카운터. 여기서 말하는 OTT랑 되게 비슷하다. 근데 어쨌든 OTC는, 이 카운터는 우리 주식시장 가보면 이렇게 뭐 육각형 같이 생겨가지고, 그죠? 이런 뭐 그런 일종의 탁자 같은 거, 여기 사람들 이렇게 있고 옆에 막 서 있고 전광판 있고 한 거 있잖아. 요게 이제 카운터인데요. 여기서 이제 거래인 그 브로커가 있고 뭐 이렇게 사고 싶은 애가 있어서 서로 이제 이 카운터에서 하는 그런 건데, 보통은 이제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하면은 카운터 너머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장외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장외 시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내죠. 코스피 장내예요. 장외는 지들끼리 만나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장이 있어서 남대문 시장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당근 거래 이런 게 장외 시장이라고 비유가 될 수 있겠네요. 뭐 시장 가서 사는 거, 뭐 이마트 이런 거에 가서 하는 건 장내. 장외는 뭐 중고나라 이런 게 이제 장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만나서 거래하는 거예요. 브로커들이 만나가지고. 근데 이 장외 시장이 채권이나 외환은 물론 장내도 다 있기는 한데,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액수,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액수가 훨씬 큽니다. 얘네들은. 오케이? 왜냐하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뭐 조금씩 거래하고 뭐 이런 거라서, 채권이나 외환은 이제 굵직굵직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돈 많은 애들이 야 커피숍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뭐 채권 1조 원어치 뭐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거래가 많아서 채권이나 외환은 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1의 이제 마지막 얘기들인데요. 얘기들인데, 여기 ETN 하지 맙시다. 이거는 이거 하지 말고요. 세 가지인데, 펀드 얘기가 나옵니다. 펀드. 문제 많이 되는 항상 펀드. 그렇죠? 사기, 보통 사기 뉴스가 많이 나오죠. 펀드에다가 보면. 그렇죠?
펀드 사기 잠시만요. 뭐 옵티머스, 옛날에 옵티머스도 그렇고 라임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예, 펀드 사기 많이 당하죠. 잠시만, 용어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찾아보느라고. 폰지 사기 많이 들어보셨죠? 폰지 사기. 뭐 1,000,000원 입금하면 월에 100만원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자들 모아요. 처음 몇 달은 100만원씩 줍니다. 주면서 이제 너무 좋잖아. 그래서 이제 집문서 맡기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100만원이라는 돈이 뭔가 진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투자자들이 줬던 돈을 에서 빼주는 거지. 일종의 돌려막기로 이런 걸 보고 이제 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들 당했죠. 그래서 이게 다 펀드인데요. 펀드는 그냥 집합 투자를 다 펀드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여러 명이에요. 땡땡땡땡 있어. 돈이 한꺼번에 모여. 누구한테? 펀드 매니저한테. 이 펀드 매니저가 이 돈들을 가지고 다른데 투자를 해줘. 이득이 나면 자기가 일부 먹고 다시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거죠. 요거를 집합 투자, 보통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펀드는 크게 보면 공모펀드가 있고요,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공모펀드라는 말보다 사모펀드라는 말을 신문기사에서는 더 많이 보죠. 그죠? 왜냐? 공모펀드는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투자자들을. 그리고 보통은 투자자들의 수나 한 투자자가 내야 될 돈이 그 제한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애들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케이? 사모는 사잖아. 프라이빗하게 한다고, 은밀하게. 투자자 수 49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뭐 1인당 투자 금액이 이건 뭐 법으로 정해지진 않은 것 같지만 3억 이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사모펀드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하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그 은밀히 접촉하는 거지, 그죠?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야 있잖아, 우리 한 20명 모아가지고 어디다 넣어가지고 벌 거야, 들어올래? 뭐 이렇게 하는 게 사모펀드입니다. 사기도 많이 치죠. 많이 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실제로는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채권으로 갈 수도 있고,
얘네들이 섞이기도 하고 또는 부동산 같은 대체 자산으로 가기도 하죠. 그래서 뭐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그거 자체는 중요하진 않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펀드 그렇고 요즘 많이 나오는 ETF 있잖아요. ETF. 얘가 좀 펀드랑 유사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ETF,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얘도 이제 이름은 펀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얘는 요즘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많죠. 그런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ETF 만들어 가지고 상장시키는 거 되게 많습니다. 방식은 이런 거예요. 돈을 모아요. 돈을 투자자들한테 돈을 이렇게 모읍니다. 모았는데 그냥 일반 펀드랑은 다른 점은 증권을 줘요. 주식을 주는 겁니다. 주식을. 오케이? 처음부터 주는 거예요. 주식. 뭐 액면가 있겠지. 뭐 처음에 할 때 뭐 액면가 1,000원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주식들이 그럼 발행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케이? 이 주식들을 그럼 샀잖아. 샀으니까 이 돈은 이제 펀드 매니저한테 가는 거고. 뭐 많이 들어보는 회사들 있지. 블랙락 이라든지 걔 누구냐? 아르크, 캐시우드 뭐 이런 사람들. 그런 돈으로 가면 얘네들이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는데 ETF는 정해져 있어요. ETF들마다의 투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품들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넣었다가 손해본 아르크 KK라는 ETF는 뭐 테슬라 8%, 또 무슨 뭐 로블록스 뭐 6% 이렇게 해가지고 이 펀드 ETF 그 홈페이지 가보면은 얘네들의 프로파일이 쫙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르크 KK라는 그 ETF는 돈을 모아서 이 비율대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거야. 그거 보고 이 사람들이 돈 투자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주식들은 시장에서 이제 그 통용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맨 처음에 투자했던 사람이 그 주식을 팔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일반 펀드랑은 좀 다른 점이지. 일반 펀드는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사에서 펀드를 하나 만들었어. 100만 원 넣었어. 그러면 걔 가지고 뭐 투자한 다음에 뭐 약정이 있어요. 뭐 1년 안에 빼면은 얼마 까요. 그다음에 이익 나면 몇 프로 줘요.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그거는 거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넣었으면 이 권리를 남한테 줄 수가 없는데 ETF는 그거를 증권화 시켜버린 거예요. 증권화 시켜서 시장에서 돌릴 수 있게끔. 그러면 어때요? 거래가 활발하지. 그치? 그리고 수수료도 좀 적어요. 적게 했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제 ETF도 주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막 변동이 있는데 그게 이 테슬라, 로블록스 얘네들의 가격 변동과 정확하게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 거고 얘가 시작할 때 돈을 받은 거야. 투자자들한테 다 합쳤더니 100만 원이야. 이 100만 원 가지고 테슬라나 로블록스나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돈을 막
버는 건 얘가 버는 거예요. 물론 배당도 좀 주긴 하지만 버는 거고, 그 증서는, 그죠? 이 증서의 가격은 그냥 시장 논리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직접 투자랑은 좀 다른 거예요. ETF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펀드 운용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사는 거고, 얘는 운용을 잘했어, 잘할 거야 라고 하면 시장에서 ETF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일반 주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단지 이 회사, 이 펀드 운용사가 무슨 공장 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얘는 투자만 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잘할 것 같아, 좋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네 라고 하면 그 증권의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물론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 개별 주식의 가격과 연동하겠지.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 주가가 왕창 뛰면 얘네들을 가지고 있는 ETF의 가격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게 직접적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아, 이렇게까지 성장성이 있네, 잘 운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ETF를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는 앞으로도 잘할 거야, 뭐 이런 거죠. 오케이? 네. 오케이. 조금만 더 얘기할까? ETF 장점인데요. 장점인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주에 막 100만 원짜리가 있다고 쳐요. 뭐 에르메스 이런 거 100만 원 좀 넘지 않나? 훨씬 넘네요. 예. 뭐 옛날에 아마존 막 300만 원 이러고 그랬거든요. 걔네들은 한 주 한 주씩 사야 되잖아. 근데 내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아마존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ETF를 산다라는 말은 그 아마존의 일부를 살 수 있다라는 개념과 비슷한 거죠. 직접적은 아니에요.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소액 투자 가능한 거고요. 레버리지가 가능해요. 레버리지 뭐예요? 빚내서 하는 거지. 빚내서 뭐 인버스 곱하기 3, 뭐 곱버스라고 하잖아.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ETF로 하면은 뭐 보증금 같은 거나 그런 거가 조금 들어가나? 제가 사실 저 인버스 좀 잘 몰라서 그런 거를 뭐 증거금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레버리지 거래 이런 것들이 ETF를 하면, 그런 ETF를 사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럼 빼먹었는데 액티브 펀드, 뭐 패시브 펀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정성적인 얘기인데요. 액티브 펀드는 시장을 이긴다. 패시브 펀드는 시장을 따라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액티브 펀드는 말 그대로 액티브하게 활달하게 운용을 하는 거예요. 시장을 이기려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1년 동안 한 5% 올랐다고 쳐요. 그러면 얘는 뭐 5% 이상의 그 수익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변동성이 큰 애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장주 막 이런 애들 투자하는 게 액티브 펀드고요. 패시브 펀드는 말 그대로 수동적인 애입니다. 수동적인 애.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요. 지수 추종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게 다 같은 말인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장을 따라가겠다.
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은 코스피의 그 수익률과 이 펀드의 수익률을 맞출 수 있어요? 내 돈을 모든 회사의 종목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오케이? 한 주씩 사든지 아니면 시총에 비례해서 사든지. 우리나라 기준 같으면 시총에 비례해서 내 돈을 그대로 배분을 하면 코스피의 증감률이랑 그 액티브 펀드의 증감률은 이론적으로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펀드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조금 낮아지겠지만 그게 패시브 펀드입니다. 이 비슷한 개념이 인덱스 펀드 같은 말이죠. 지수 추종. 예.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ETF를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냐? 상장 지수 펀드라고 번역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ETF에는 지수 인덱스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없지만 그 어떤 뭔가 그런 걸 따라간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쓰는 거고, 인덱스 펀드와 ETF는 굉장히 느낌적으로는 비슷하죠. 그죠? 예. 따다닥 종목 선택하고 걔네 비율대로 간다. 비슷한데 얘는 그냥 펀드, 일반 펀드인 거고 ETF는 증권입니다. 주식이에요. 주식. 그 차이가 있어요. 얘는 거래 안 돼요. 예. 느낌만 비슷한 거죠. 이 챕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키워드만 한번 보겠습니다. 헤지 펀드, 뭐 조지 소로스 뭐 이런 거 사람들 있잖아요. 헤지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 헤지라는 말은 뭔가를 헤징한다라는 말은 뭐 손해를 뭐 커버한다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나중에 옵션 같은 거 할 때 아마 나올 것 같은데, 헤징한다 뭐 이렇게 뭐를 헤징하려고 하면 뭐 A라는 자산은 사고 B라는 자산은 팔고 뭐 이래가지고 그 위험을 좀 줄이려고 하는 행위를 헤지라고 해요. 하는데 실제 헤지 펀드는 이 헤지라는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좀 패시브하지 않아요? 뭔가 피해를 줄이려고 해 라는 거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헤지 펀드는 얘랑 정반대의 의미, 엄청나게 공격적입니다. 정성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겠어 이게 아니고요. 얘는 내 절대 손해는 안 본다 이 말입니다. 돈을 왕창 벌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헤지 펀드는. 그래서 실제로는 사모 펀드의 영역이에요. 헤지 펀드도 몇 명 모여서 하는 거야. 돈 엄청 많은 애들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지 펀드를 설명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말이 가리지 않고. 보통 펀드를 운영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반도체 섹터에만 갈 거야, 아니면 나는 뭐 부동산 위주로 할 거야, 이렇게 뭔가 특징이 지어지는데 헤지 펀드는 그런 게 없어요. 무엇이 됐던지 간에 엄청나게 내가 공격적으로 해서 돈을 왕창 벌겠어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헤지 펀드는 많은 뭐 그런 데서 얘기하는데 아주 정확한 정의는 없어요. 형태는 사모펀드인 거니까 그냥 사모펀드인 건데, 우리가 어떤 뭐 투자사를 갖다가 헤지 펀드라고 하면은 거기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갖는 그런 운용사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